자, 계속해서 책 4권 정치경제의 책에 오늘도 짧은 제목 장려금에 대해서입니다. 영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수출 장려금은 자주 청원되었고 또 주어졌다. 그것으로 사업가들은 해외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싸게 팔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되고 무역 균형은 우리 쪽에 유리하게 되었다. 우리가 외국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우리 시골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제조업자들이 만든 물건만 사라고 독점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죠? 남의 나라인데 뭐 독점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어떤 정책을 펼치고 할 수는 없죠. 남의 나라에다가. 그래서 생각한 게 외국인들에게 우리 물건을 사라고 돈을 주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무역 수지가 좋아지면 우리 주머니로 돈이 들어와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중상주의자들의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단 얘기예요. 외국인들에게 우리 물건을 사려고 돈을 준다는 것은 그 외국인들한테 직접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수출하는 무역업자들한테 돈을 준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장려금은 그것 없이 생존이 불가한 업종에만 지원한다면 모르겠다만 뭐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수출업자들이 내지는 어떤 특정 산업 분야의 업자들이 계속해서 징징대무로 해가지고 장려금 없이도 그 생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사실 모든 업종은 장려금 없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장려금이라는 제도는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업종을 장려하거나 시작하려고 장려금으로 국가 자본을 써버리고 또 다른 업종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 자본은 곧 바닥나고 말 것이다. 장려금을 받으며 수행되는 무역은 시장에 놓이기까지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로는 손해가 되고 만다. 지금 전기자동차에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죠. 왜? 어떤 논리로? 전기자동차가 미래의 뭐 먹거리다. 일찌감치 기술을 선점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다가 그 전기자동차에다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려금이 없었으면은 전기자동차 한 대가 5천만 원가량 되는데 국가에서 3천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해줘요. 무슨 목적으로? 미래에 이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뭐 있던 개떡 같은 논리로다가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그 개발업자들한테 들어가죠. 이 메이커들한테 들어가요. 근데 사실 전기자동차는 지금 상황에서는 쓸데가 없는 물건인 거예요. 왜? 5천만 원씩이나 하니까. 근데 국가가 3천만 원을 장려금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이걸 2천만 원을 시장에 판단 말이에요.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일단은 몇 대를 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5천만 원 들여서 2천만 원 받고 파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손해인 거죠. 근데 이것을 더더군다나 외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해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돈 3천만 원을 외국 사람한테 쥐어준 꼴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손해라는 얘기예요. 만약 장려금이 없었다면 손해를 본 사업가는 곧 보통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찾을 것이다. 전기자동차를 안 하겠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된다고 누가 어떤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알아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되는지 어쩌는지를. 그 개떡 같은 논리를 갖다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요. 만약 장려금이 없었다면 전기자동차를 안 만들겠죠. 안 만들고 정상적인 다른 자동차를 만들거나 다른 사업을 하겠죠. 근데 이 엉뚱한 곳에 이익도 내지 못하는 엉뚱한 곳에 국가 자본이 그냥 막 소모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레 적당한 사업을 찾아갈 것을 막고 강제로 이익이 덜한 곳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장려금입니다. 무조건 손해예요. 장려금을 주면. 풍년에 장려금을 주며 수출하면 떨어져야 할 곡물값이 떨어지지 않을 테고 흉년의 공급 부족을 완화할 쌓아둔 곡물이 없을 테니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요거는 요 문장 자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려금을 줘서 수출을 독려하면 시장이 커지고 좋은 가격이 유지되어서 경작자가 많아지니 종국에는 곡물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이게 경제적으로는 논리를 이쪽으로 틀면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저쪽으로 틀면 저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속죠. 하지만 커진 해외 시장이란 국내 시장이 희생으로 커진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떨어졌어야 할 값 대신 오른 값으로 곡물을 사고 이런 차이가 만들어낸 세금으로 또 장려금을 줍니다. 이렇게 오른 값은 농부에게 이익을 줘서 생산을 독려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곡물의 실질 가격이 올랐을 때의 얘기지 장려금으로 명목 가격만 올릴 뿐이어서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만 지을 뿐 농업의 고용이 증가한다든가 하는 효과는 없다. 장려금은 곡물의 실질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명목 가격만 올린다. 이것은 돈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결국 모든 생필품 가격이 오르게 되며 노동의 명목 가격도 오르게 된다.
은을 많이 캐서 은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어느 특정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은으로 표시된 명목 가격이 올라봐야 그걸 받은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지도 더 가난하게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정책에 의한 은 가치의 하락은 그 나라에만 영향을 미쳐 그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며 모든 산업을 기운 빠지게 해서 상대적으로 외국의 상품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신대륙에서 금과 은을 캐서 다른 유럽 국가로 공급한다. 그래서 두 국가 내의 금과 은은 다른 나라보다 쌀 수밖에 없지만 그 싼 정도는 부피 가자가 얼마 안 드는 운반비와 어차피 가치만큼 책정되는 보험료 정도로만 싸야 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만 없었다면 특별히 두 국가가 명목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울 것은 없었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은이 많이 유입되므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세금으로, 포르투갈은 아예 금지하는 법으로 금과 은의 수출을 막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금과 은은 밀수로 나가게 되고 이는 보통 비용보다 더 들게 되어 다른 나라의 금은값을 올리게 되었다. 댐을 쌓아봐야 어차피 물이 꽉 차고 나면 댐 위로 넘쳐서 댐이 없는 것과 똑같은 양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금은의 유출을 막아봐야 수요를 채우고 나면 넘쳐 흘러나가기 마련이다. 댐이 넘쳐도 가둬놓은 물이 많은 만큼 두 나라에 머무르는 금과 은이 두 나라를 풍요롭게 해야 할 텐데 은쟁반이 다른 나라들보다 흔하게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풍요도 없었다. 왜? 금과 은은 그런 것이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금과 은은 다른 나라보다 쌌고 이것은 은으로 표시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다른 나라들보다 비싼 것을 의미하며 비싼 명목 가격은 농업과 제조업의 의욕을 꺾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나라의 물건들이 들어오도록 했다. 이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나빠졌어요. 금과 은을 많이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더 나빠졌다 오히려. 금은의 유출을 막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금은의 가치가 차이나지 않았을 테고 유출된 가치만큼의 물건들이 들어와 재생산에 투입되어 또 가치를 낼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무의미한 스탁일 뿐인 금과 은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스탁이 되어 더 많은 노동력이 고용되고 점진적으로 많이 생산하여 부유해졌을 것임에도 스페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중상주의자들의 그런 멍청한 논리 때문에. 곡물 수출에 대한 장려금도 스페인, 포르투갈이 취했던 이런 이상한 정책들과 똑같이 작용한다.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그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장려금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작 상태와 상관없이 장려금은 곡물의 국내 가격을 올리고 해외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곡물값이 다른 물건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은값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다른 모든 것들의 가격을 살짝 올린다. 이렇게 국내 물가는 올리고 외국, 특히 네덜란드의 물가는 떨어뜨려서 네덜란드 산업이 우리보다 2배로 유리하게 한다. 장려금을 줬더니 우리나라만 곤란해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남 좋은 일만 계속 시킨다는 얘기예요. 장려금을 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농산물, 농업에다가 쌀 농사에다가 장려금 주잖아요. 그거 다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망치는 거예요. 미국의 농부들은 잘 사는 동안 우리나라 농부들은 여전히 어렵게 살죠. 뭐 맨날 길바닥으로 나와야 되고. 국내 시장에서 곡물의 값이 올랐다는 것은 같은 양의 곡물로 바꿀 수 있는 은의 양이 많아진 것일 뿐 노동량은 거의 그대로다. 즉 명목 가격만큼 실질 가격은 오르지 않아서 농부나 지주에게 별 득이 되지도 않은 채로 제조업자들의 의욕만 떨어뜨린다.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별 도움이 안 되면도 농부나 지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손에 잡히는 돈의 양이 늘었기에 그들에게 장려금의 폐해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농부들한테 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농부들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모두에게 나쁜데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곡물 장려금으로 인해 득을 보는 것은 곡물 무역업자밖에 없다. 흉년에는 원래 풍년일 때 먹고 남은 곡물로 어느 정도 충당해야 하는데 이를 수출해버리고 없으니 다시 수입해야 할 경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장려금은 그들에게 수출입 양방향으로 일거리를 늘려주는 데다 농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곡물 무역업자들한테 이걸 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무역업자들만 신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남들 좋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흉년에 비싼 곡물값으로 팔게 해주어 또 추가로 이익을 안겨주니 그들은 적극적으로 장려금을 유지하려 애쓰게 된다. 시골 아저씨들이 제조업자들을 흉내내서 곡물의 수입에 고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시장을 독점하려 하고 수출의 장려금을 책정해 국내 시장의 물량을 조정하여 곡물의 실질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만
곡물은 공산품들과는 달리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생필품이라서 그 실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곡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곡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은값이 싸진다는 얘기예요. 돈값이 싸진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양의 곡물을 더 많은 양의 은을 주고 사야 한다면 그것은 은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지 곡물의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니다. 수출에 장려금을 주는 것은 자꾸 덜 이로운 것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손해보는 일이 되기도 한다. 전기자동차에 자꾸 장려금을 줘봐야 그것은 별로 이롭지도 않은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려금 없이는 안 되는 장사라면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다. 그러니까 장려금을 받겠죠. 곡물 수출에 장려금을 주어봐야 곡물의 실질 가격은 그대로고 돈의 가치만 떨어뜨려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산업의욕을 꺾어 결국 농업의 발전도 막고 만다. 어떤 분야를 독려하고자 장려금을 준다면 수출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생산해 주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조금 괜찮아요. 이때 장려금을 주느라 진 국민 부담은 늘어난 생산량으로 인해 저렴해진 가격에 곧 상쇄해 주기도 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수출이 돈을 유입시켜 곧 국부로 이어진다는 일반적 상식 때문에 생산에 장려금을 주는 정책은 좀처럼 시행되지 않는다. 이 당시에는 더 심각했던 거죠, 요새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창안자인 사업가들이 생각하기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객출해서 수출 장려금을 마련하기도 하며 그런 식으로 국내 공급을 줄여 가격을 2배로 만들기도 했다. 장사치들은 이렇게 나쁜 짓들을 해요. 나쁜 짓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의 이익과는 반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에 주어지는 장려금으로는 고래낚시나 청어낚시에 주는 장려금이 있었대요. 그걸로 국민이 저렴하게 그런 물고기들을 먹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장려금은 회수되지 않는 국가 자본의 소모이기에 국가 번영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일정 숫자의 어부들을 유지함으로써 위급 시 해군으로 복무할 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다. 근데 이 목적으로 하는 건 좀 웃기죠. 어차피 해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군을 유지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여하간 이런 의미라도 있긴 하다라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써본 것 같아요.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법부가 매우 심하게 이용당한 정책으로 본다. 바로 얘기가 나오죠.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간 나쁜 정책이다. 그 이유는 첫째, 청어는 절여서 팔리는데 가공 전의 무게로 지급되는 장려금과 소금에 부과된 소비세 및 관세의 환급 등이 엮여 업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쓰였다. 업자들한테 이렇게 세금 지원하고 저렇게 세금 지원하고 계속 세금이 지원이 된 거예요. 둘째, 청어 장려금은 무게 기준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낚았는가가 아니라 낚싯배의 크기에 비례해 지급되느라 많은 배가 실제 낚시는 하지 않고 그냥 장려금만 받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우리나라 농업하고 똑같은 얘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셋째, 청어 장려금의 원조인 홀랜드는 원래부터 멀리서 낚시했지만 스코틀랜드는 근해에서 작은 배로 낚았었다. 그런데 큰 배에 지급되는 장려금 때문에 작은 배들이 모두 사라져 장려금의 본래 의미가 없어졌다. 원래 농부들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래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부들은 사라지고 이상한 장려금을 따먹는 그런 이상한 농부 아닌 농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요. 넷째, 서민에게 중요한 식량인 청어가 장려금으로 인해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수출되느라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우리나라 일반 도시 근로자들 쌀값을 엄청 비싼 값에 사 먹고 있죠. 외국보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쌀을 비싸게 사 먹고 있어요. 청어업자들에게 넉넉한 장려금이 주어졌음에도 청어는 오히려 더 비싸게 팔렸다. 이렇게 그들이 얻은 이익은 매우 컸으나 대부분 무모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업에 도전하여 탕진하고 말았다. 그나마 그 장려금을 받아 먹었던 청어업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그냥 브로커 통해서 그냥 제도의 허점만 이용해서 장려금만 넉넉히 챙겨 먹었는데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나마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나마 그 돈 딴 데다가 탕진해버리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나쁜 정책이란 얘기예요. 어떤 특정 제조업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국방산업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다른 업종에 세금을 내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지는 않다.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꼭 외국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고 해서 외국에 사오는 것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국방에 관련된 거는 조금 어떤 경제적인 논리 이상의 것이 또 적용이 돼야 되죠. 도치나 화약산업의 수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정당하다. 이 당시의 국방산업이죠. 방산업이죠.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 대체로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풍족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도 그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일이다.